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는데요. 오늘은 이승기 변호사 그리고 유명식 교수와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경기도지사 출신의 첫 대통령이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기도지사 출신은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이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깨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지사가 대권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깼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서울시장과는 달리 뭐 변방 혹은 지방의 한 광역자치단체장 정도로 인식되던 정치권의 눈높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장만 배석하기로 되어 있는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규정들을 개정해서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에도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라는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정치를. 예. 그래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내각 또는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과는 상당히 다른 서사를 써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기초행정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 우리 한국 정치에도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결과는 뭐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뭐 변화와 통합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제 최다 득표 약 1,728만 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예.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는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무려 한 66% 정도 지지를 받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국내 정치의 현실이 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걸 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혼란 이후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에서 당시 여당이 국민의힘이 뭐 비상계엄부터 탄핵부터 해서 입장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이제 중도층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지 않냐라는 시그널을 준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통합 정치를 내세우면서 이 중도층의 선택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전통적 보수 기반인 이 TK와 PK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였습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3년 전 20대 대선의 77.1%보다도 2.3%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기 속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지역별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3년 전이죠.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지만 1,614만 7,700여 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인 24만여 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113만 9,700여 명의 지지를 더 받아서 승리를 일궈낸 것이거든요. 네. 이 1.59%의 상승 곡선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했다 할 것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였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세종에서 득표율이 3.71%포인트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인천이 2.76%포인트, 예. 충남, 충북 순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거든요. 역시 대선 때마다 캐스팅 보트였던 충청 지역에서의 상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표수로 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단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482만
482만 1,100여 표를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3년 전에 442만 8,100여 표보다 39만여 표 더 많은 것입니다.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좀 앞당겨진 선거였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동서 간의 지역 구도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예. 지도 보면 거의 색깔이 동서로 갈렸어요. 네.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극복이 안 되네요. 자,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지지층의 득표 경향에서 이번 선거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지지층 투표 흐름은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대선은 이 세대별 투표 분화가 이제는 두드러졌는데요. 전통적인 지역 대결 구도에 더해 이제는 세대와 성별이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우리 사회의 허리층이 이제 40대, 50대 유권자들의 이제 압도적인 지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40대에서는 거의 60% 이상, 50대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는 정치 현안에 가장 민감한 세대로 이번 비상계엄과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이번 대선에서 혼란이 아닌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이제 전통적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는 앞서가긴 했지만 여기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특히 북부 및 수도권 외곽의 노년층에서는 이제는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역시 20대인데요. 성별에 따라 아주 극렬하게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은 이제 보수 성향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20대 여성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몰아줬고요. 이는 성별 인식의 차이, 또 젠더 이슈,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대녀라는 용어가 이제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세대 갈등을 떠나서 이제 성별 대결 이런 예. 구도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예. 이번 대선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좀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유권자들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배경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3요소를 흔히 지역, 구도, 인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이번 선거 초반부터 그 비상계엄 혹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구도가 명확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이 구도를 보다 좀 명확하고 선명성 있게 유지해가면서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킨 결과가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선거 초반부터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판세가 뚜렷하게 기운 선거에서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투표율도 높았거든요. 이것은 그 여론조사 표집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막판 샤이 보수층의 결집도 투표율을 높인 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다만 높은 투표율에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득표율이 49.42%였어요. 과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반면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과반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김문수 후보 간의 예측 격차가 12.4%였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 득표율 차이는 8.27%였는데요. 과거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크게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투표소에서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여기에 사전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에 이제 보정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네. 아마 여기서 좀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샤이 보수 유권자들이 비상계엄과 또 탄핵 사태 이후에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된 나머지 이 정치적 입장을 이제 당당하게 이제 밝히지 못하면서 출구조사에 좀 응답을 회피하거나 왜곡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출구조사 하는 것도 비밀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계엄 45년 만에 국회로 군 병력을 동원했던 그 위험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분명하고 준엄하게 심판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그 악화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회복을 기대하는 심리가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 이제는 초보 대통령 또는 아마추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악몽처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 경험과 능력 또 정책 추진력을 갖춘 리더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보여줬던 성과들이 분명하거든요. 이 대통령 자신도 선거 기간 내내 그 성과들을 내세우면서 일꾼, 머슴 또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 쓰임받겠다라는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보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모두가 초보이긴 한데요, 사실은. 네. 너무 초보스러웠어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국민 인사에서 국민 통합을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내란 극복, 경제 회복, 국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미래 준비 이렇게 5가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취임 선서에서도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비교적 이제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보이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실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단어가 통합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의식함과 동시에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뭐 탄핵 정국과 사회적 혼란 이후에 이 상처받은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연한 실용 정보라는 이제는 표현은 이념보다 현실, 뭐 진영보다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 같은 현안은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이 필요하다는 이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보수층과 무당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이제 확장형 리더십을 시도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문제 없이 대한민국만 있을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포용적 리더십이 향후 정치 분열을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분열의 정치를 끝낸다는 것은 경쟁 속에서 그 권력을 쟁탈하는 정당 정치의 근본적인 속성하고는 좀 모순되는 의미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정쟁과 또 다툼 때문에 낭비되는 국력 그리고 국민적 갈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도 민주당이 167석의 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등 뭐 범요건을 다 포함하면 184석에 이릅니다. 의회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통합적 행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보수의 대표적인 책사였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고요. 네. 김용남, 허은하 전 개혁신당 세력들도 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반 김상욱 의원까지 민주당에 합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있을 내각 인선에서 합리적이고 중도 보수 인사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은 국민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분열의 정치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입지는 현재보다 더 약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부 개혁과 뼈를 깎지 않는 자성의 노력이 없다면 지금 내란 특검법도 발의돼서 이제 곧 특검이 출범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특검 결과에 따라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뭐 하루가 다르게 좀 빠르게 변화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경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들도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본소득 확대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자, 먼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 구상 대통령 당선으로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좀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직접 챙겨온 이 경기 반도체 벨트 구상은 이미 상당 부분 인프라가 이제 마련이 돼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 육성 사업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뭐 용인, 화성, 이천 평택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밀집돼 있는데요. 뭐 용인에는 뭐 SK 하이닉스가 투자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핵심 기지가 있는 화성과 또 평택도 국가 전략 기술 또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하나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묶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국가 주도와 민간 투자가 좀 결합된 모델 이걸 좀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즉 정부가 인허가 규제나 완화 혹은 뭐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민간 기업은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념하는 방식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도 수도권 규제 문제와 산업단지 조성 속도 그리고 뭐 전문 인력 양성 문제를 아마 패키지로 묶어 해결하는 게 좀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정책적인 기반을 다져왔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또 이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대선 하루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입니다.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를 실현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 20-30만 원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일시 지원금과는 달리 연속성 있게 또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세대에게 지급하는 그 자체로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에는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말씀 주신 청년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등의 대상이나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든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은 거주 지역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지급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를 결합해서 골목 상권도 활성화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늘 붙어왔어요. 재정 부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갈등 요인들이 있고 또 어떤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예, 가장 크게는 역시 이젠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네. 예컨대 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연간 한 150조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복지 예산의 한 두세 배가 됩니다. 그리고 25만 원을 단 한 번만 일회성으로 지급해도 10조가 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재정이 이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특히 기본소득으로 징세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국민적 반발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징세가 없거나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어떻게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할지 이게 관건인데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므로 뭐 부자에게도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게 맞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근로이욕을 저해할 수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제도 확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기존 사회보험 제도와 좀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 고령층, 저소득층 등 이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에 서서히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와의 역할을 좀 분리를 해서 중복 지원이라는 좀 우려를 없애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함께 병행되어야 좀 갈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와 복지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중요한 현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경기 북도 분도 문제인데요. 그동안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기상조 입장을 내놓으면서 두 사람의 입장차가 뚜렷해졌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 분도 관련돼서 도청 출입 기자로 또 활동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구역 개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공고해서 실행해 줘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서 그 분도를 전제로 해서 세입 세출 상황을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도로 건설이나 이 사회 간접 자본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이 북부 지자체들의 재정이 대부분 낙후돼 있어서 되레 경기 북부에는 분도가 손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분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경기도가 규모나 인구수도 크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이제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북부의 경우 뭐 군부대도 많고 휴전선 인근이다 보니까 특성상 남부와는 이 지역 발전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분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에서 재정 다립도 상위를 차지하는 지자체는 거의 다 남부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의 경우 지자체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섣부르게 분도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역 개발을 더 가로막는 그런 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경기 북부에 좀 경제적 역량을 좀 끌어올린 후에 분도를 좀 진행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출신 첫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앞으로 새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좀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네. 국내 정치 채널을 서둘러 복원하고 외교와 안보를 또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대통령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까지 모두 몰아줄 정도로 기대감이 큰 국민들의 영혼을 잘 헤아려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좌우 대립이 아니라 거의 좌우가 서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사회로 지금 변질됐는데요. 예. 특히 좌우 양 극단에는 뭐 상대를 악마화하는 또 유사 언론이 있고 또 이에 기생해서 또 생명을 유지하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정치인들이 주도한 이 갈등 때문에 국민 간에 또 대립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적극적인 국민통합 행보를 통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춘 대통령, 그리고 뭐 내 편이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평가되기를 그걸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맞이할 변화와 국정 운영 방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변화와 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